수주량 세계 1위, 건조량 세계 1위, 전 세계 선박의 60%를 쓸어 담은 중국 조선업. 그런데 그 세계 1위가 배를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 제재가 중국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칼은 안에서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2025년 수주는 35% 증발했고 은행마저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계 1위가 스스로 무너진 진짜 과정과 그 빈자리를 싹쓸이한 한국의 사상 최대 호황이 왜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금에까지 직결되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먼저 중국 조선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숫자들을 보면 무너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배들 가운데 무려 74%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10척 중 7척 이상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이미 계약해두고 만들고 있는 배, 그러니까 손에 쥔 일감을 뜻하는 수주 잔량도 세계의 63%가 중국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해의 진수에서 바다에 띄운 배만 따져도 55.7%, 새로 따낸 일감, 쌓아둔 일감, 실제로 뽑아낸 배,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부 세계 1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3척 가까이가 중국 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1위. 우리가 흔히 중국이 조선 강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 바로 이 숫자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뉴스에서 중국이 또 무슨 배를 몇 척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선업도 중국이 다 가져가는구나. 한국 조선소는 끝난 거 아니냐.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중국의 신규 수주가 1년 만에 약 35%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새로 따낸 일감이 3분의 1 넘게 사라졌어요. 일일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따낸 물량 자체가 한 해 만에 뭉텅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다 같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요. 맞습니다. 2025년엔 전 세계 선박 발주 자체가 27%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이 27% 줄어들 때 1위 중국은 35%가 빠졌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장 숫자입니다. 한때 중국 전역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1,600여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70개, 1,000곳이 넘던 조선소가 100곳도 안 되게 쪼그라든 겁니다. 20곳이 있었다면 그중 19곳이 사라진 셈이에요. 그 많던 공장들이 일감을 못 잡고 하나둘 조용히 문을 닫은 겁니다. 살아남은 공장이라고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짓는 도크는 비어있고 가동을 멈춘 설비 위로 풀이 자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계 1위라는 간판은 그대로 걸려있는데 정작 그 간판 뒤편 공장에서는 도크가 비고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1등인데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어긋남이 중국 조선업 몰락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줄어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나마 따낸 배조차 만들수록 손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계 1위가 배를 찍어낼수록 적자가 쌓였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국의 세계 1위는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로 만든 1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따내느냐로 만든 1위였거든요. 쉽게 말해 단가가 아니라 물량으로 쌓아 올린 1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쪽 가게는 100원짜리 과자를 100개 팔아서 우리가 매출 1등이라고 외칩니다. 다른 가게는 만원짜리 케이크를 딱 10개만 팝니다. 과자 가게가 판 개수는 10배나 많지만 손에 주는 돈은 케이크 가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자 재료값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당 남는 게 워낙 적었던 과자 가게는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케이크 가게는 마진이 두툼해서 재료값이 좀 올라도 끄떡없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이 과자 가게, 중국 조선업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비교적 만들기 쉬운 범용선을 헐값에 쓸어 담으면서 점유율을 채웠습니다. 옆 조선소가 100원을 부르면 우리는 90원에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깎아 일단 일감부터 끌어모은 겁니다. 그렇게 도크를 가득 채우면 통계상 수주 1위,
건조 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뉴스에는 세계 1위 중국 조선업이라는 화려한 제목이 붙고요. 그런데 그 1위 안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영 부실했습니다. 척당 평균 규모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이 배 한 척당 평균 47,000 CGT 수준인데 중국은 25,000 CGT 정도입니다. 같은 한 척이라도 한국은 크고 어려운 고부가배에 집중하고 중국은 작고 흔한 배를 잔뜩 찍어내며 숫자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CGT는 단순히 배가 몇 척이냐가 아니라 배의 크기와 만드는 난이도까지 반영한 진짜 일감의 크기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척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어도 실제로 손에 남는 알맹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배라는 건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인도하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가격은 그 2년에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도장 찍을 때 정한 그 헐값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의 몸체를 만드는 두꺼운 철판, 이걸 후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판이 배 한 척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서 30%나 됩니다. 그런데 이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그 2년에서 3년 사이에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계약가는 헐값에 못 박혀 있는데 원가만 폭등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헐값에 따는 계약인데 만드는 동안 재료값까지 올라버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배를 한 척 완성해서 넘겨줄 때마다 손해가 쌓이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도크가 놀아서 손해, 일을 하면 만들수록 손해,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부지런히 도크를 돌릴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에 갇혀버린 거죠. 앞서 말한 과자 가게가 재료값 오르자 한 봉지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를 찍어낼수록 적자가 쌓이는 지옥, 이게 세계 1위 안쪽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박리담의 늪입니다. 박리담에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는 그 전략이 호황일 때는 점유율 1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만들어주지만 원가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장 약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세계 1위라는 매출 간판이 사실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에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흔한 배 100척을 헐값에 따내는 대신 만들기 어렵고 비싼 고부가배 몇 척에 집중한 거죠. 10,000원짜리 케이크를 파는 가게처럼요. 마진을 두툼하게 남겨두니까 만드는 도중에 후판값이 좀 올라도 충분히 버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세계 시장에서 같은 배를 만드는데 한쪽은 만들수록 적자고 다른 한쪽은 만들수록 곳간이 두둑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숫자로 보이는 점유율 1위와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자는 그래도 버티면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배를 넘기고 다음 계약에서 만회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적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장의 서류, 바로 은행이 써주는 보증서가 있는데요. 그 보증서를 은행이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RG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무서운 건지부터 풀어드릴게요. RG는 우리말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합니다. 배를 한 척 주문하면 발주처는 배가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큰 돈을 입금합니다. 보통 배값의 40% 정도를 선수금으로 먼저 넣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입니다. 그 40%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만약 조선소가 중간에 망하거나 배를 제때 못 만들면 이 선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발주처 입장에선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RG입니다. 은행이 나서서 이렇게 약속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들면 미리 낸 선수금은 우리 은행이 대신 돌려주겠다. 발주처는 이 은행 보증서가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거액을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RG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RG가 없으면 발주처는 돈을 넣지 않고 돈이 안 들어오면 조선소는 배 만들 자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RG가 막힌다는 건 수주 계약 자체가 시작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RG가 중국 조선소들에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부실이 불어나는 조선소를 보면서 은행은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보증을 서줬다가 정말로 조선소가 무너지면 그 수천억 원을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면 은행은 보증서에 도장을 안 찍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중국 조선소를 손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줄이 끊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4년에 한국 조선소들이 받은 RG 발급 규모가 약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보증을 서줬어요. 은행들이 한국 조선소는 믿을만하다고 본 겁니다. 반대로 중국 조선소는 이 보증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배를 만들어도 한쪽은 은행이 밀어주고 한쪽은 은행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2024년 중국 저장성에 있던 우저우 조선소가 파산했습니다. 누적된 빚이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평범한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영 조선소였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뒤를 받쳐주던 조선소마저 빚을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세계 1위라는 간판 아래에서 개별 조선소들은 이렇게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줄이 끊긴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헐값에 따낸 배라도 멀쩡하게 잘 만들어서 인도하면 그래도 다음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게 팔았던 그 배가 바다 위에서 멈춰 섰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세시 칭다오라는 대형 LNG 운반선이 있었어요.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2023년 11월 호주 앞바다에서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배가 그냥 멈춰 선 거예요. 엔진이 아니라 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망가진 겁니다. 이 한 척 때문에 호주 글래드스턴의 LNG 터미널 운영까지 마비됐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당국이 이 배에 180일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무려 반년 동안 호주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돈으로 얼마일까요? 이런 대형 LNG선은 하루만 돌려도 빌려 쓰는 비용, 그러니까 용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약 1억 원으로만 잡아도 180일이면 180억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화주한테 물어줘야 할 배상금, 급하게 다른 배를 구하는 비용, 보험료 할증까지 더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릎을 친 핵심이 나옵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싸게 팔았던 배가 터진 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주처 입장에선 분명히 싼 값에 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반년을 돌고 수백억 원이 날아갔어요. 처음에 아낀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게 사서 한 번 돈을 아낀 줄 알았는데 배가 멈추면서 두 번, 세 번 더 큰 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는 이런 말이 생겼어요. 싸게 사면 결국 두 번 돈을 낸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너진 게 단순히 회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너진 건 신뢰였어요. 발주처들이 이제 중국 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 사면 싸긴 한데 혹시 우리 배도 저렇게 멈춰서는 거 아니야? 가격표에 적힌 숫자보다 멈췄을 때 날아갈 그 돈이 더 무섭다는 걸 모두가 알아버린 거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중국 조선업은 안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마저 등을 돌려 끊쳐버린 돈줄, 또 하나는 바다 위에서 멈춰선 배가 무너뜨린 신뢰. 적자에서 시작된 균열이 돈과 믿음을 한꺼번에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때 밖에서는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계 1위 중국을 향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칼 끝까지 휘둘러지지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꺼내든 무기는 항만 수수료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A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중국에서 건조된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매기겠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요율은 배의 순톤수 1톤당 1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년 올려서 2028년에는 1톤당 33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무기일까요? 중국에서 만든 배는 덩치가 큽니다. 그 큰 배가 미국 항구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톤당으로 수수료가 붙으니까 한 번에 수십만 달러가 그냥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배를 굴려서 버는 돈에서 이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배를 빌려 쓰는 해운사 입장에선 계상이 달라지죠. 똑같은 배라면 중국산이 아닌 걸 쓰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새 배를 주문할 때도 중국 조선소를 피하게 되는 압박이 생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중국산 배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에서 적자로 휘청대던 중국 조선업을 미국이 밖에서 마지막 한 방으로 끝장냈다. 이렇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시행되고 딱 4주쯤 지난 2025년 11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항만 수수료를 1년 동안 전면 유예하기로 합의합니다.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칼을 빼들긴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은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산 배의 미국 항만 수수료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꺼내들지 아니면 그대로 거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손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닙니다. 수수료를 유예하는 동안에도 한국, 일본과 함께 조선업을 다시 키우는 협력은 계속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큰 방향에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중국의 숨통을 조르는 결정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 제재가 중국 조선업을 끝장냈다는 말, 이게 진짜일까요?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던 그 항만 수수료조차 시행 한 달 만에 멈춰섰으니까요. 결정타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찍 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중국을 무너뜨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헐값에 배를 쓸어 담다가 원자재 값이 뛰면서 만들수록 적자가 쌓인 구조. 적자와 부실이 겹치자 은행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면서 끊긴 본줄. 싸게 산 배가 멈춰서면서 무너진 신뢰. 이렇게 안에서 불물대로 곪은 상처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수료는 그 위에 방아쇠를 한번 당겼을 뿐이에요.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서 그게 총알을 만든 건 아니죠. 총알은 이미 중국이 자기 손으로 장전해둔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안에 있었든 밖에 있었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회가 된다는 것. 세계 1위가 비운 그 거대한 자리를 통째로 쓸어 담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조선업은 247척, 1160만 CGT를 따냈습니다. 전년보다 8%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바로 그해 전 세계 선박 발주는 27%나 줄었거든요. 시장 전체가 뒷걸음질 친 해에 한국만 혼자 앞으로 걸어나간 겁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약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들 주문을 거둬들이는 와중에 한국 도크는 오히려 더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한국 배는 싸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쌉니다. 17만 세제곱미터짜리 대형 LNG선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 척에 약 2억 2천만 달러를 부를 때 한국은 약 2억 5천만 달러를 부릅니다. 한 척에 약 2천만 달러. 그러니까 8% 가까이 더 비싼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배를 8% 더 비싸게 파는데 선주들이 줄을 서서 한국한테 먼저 찾아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리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내줍니다. 배 한 척은 보통 4천억 원대를 넘나드는 물건이고 선주는 그 배가 인도되는 날에 맞춰서 화물 계약이며 운항 일정을 다 짜놓습니다. 인도가 몇 달만 밀려도 그 뒤에 걸린 계약이 줄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 입장에선 8% 더 내더라도 제 날짜에 확실히 나오는 배가 차라리 훨씬 쌉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만들수록 적자라 비틀거리고 은행 보증마저 막혀버린 조선소가 과연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선주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돈줄, 그러니까 금융신뢰입니다. 앞에서 RG 얘기를 했었죠. 배값의 약 40%인 선수금을 혹시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들면 은행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서요. 이게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바로 이 RG가 막혀서 돈줄이 끊겼던 거고요.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한국 조선업이 받은 RG 규모가 약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정책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보증을 서줍니다. 선주가 선수금을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값을 치러도 한쪽은 은행이 등을 받쳐주고 다른 한쪽은 은행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셋째, 신뢰입니다. 무사고 인도 실적이요. 이게 사실 제일 무거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사고, 멀쩡히 운항하던 LNG선이 멈춰서서 180일이나 항구에 묶이고 하루하루 어마어마한 용선료가 증발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선주에게 배는 한 번 사면 20년, 30년을 굴려야 하는 물건입니다. 살 때 8% 아꼈다가 한 번 멈추면 그 아낀 돈의 몇 배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 선주가 따지는 건 얼마에 샀냐가 아니라 평생 얼마가 드냐예요. 그동안 한국배가 쌓아온 멈추지 않는다는 실적이 바로 그 8% 가격표를 정당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납기, 금융, 신뢰, 이 세 가지가 그냥 운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구조가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자재 국산화율입니다. 배 한 척값의 40에서 50%는 배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기자재 값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를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비율이 한국은 약 90%인데 중국은 약 54%에 그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국은 엔진이며 화물차이며 핵심 부품을 앞마당에서 바로바로 조달해서 품질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수십 년 배를 만져온 숙련공들이 한 지역에 빽빽이 모여있는 클러스터까지 더해집니다. 납기를 지키고 사고 없이 넘기는 그 모든 게 결국 이 두꺼운 산업 생태계가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자와 케이크 기억나시죠? 한국은 애초에 10,000원짜리 케이크를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부엌을 통째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 조선 3사가 2025년에 합쳐서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60조 원을 바라봅니다. 영업이익은 9조 원대를 노립니다. 단순히 중국이 무너진 빈자리를 주워 담은 반사이익이 아니에요.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로운 최상위 시장에서 한국이 제값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쓸어 담은 결과입니다. 남이 넘어져서 굴러들어온 호황이 아니라 수십 년 쌓아 올린 구조로 정직하게 벌어들인 호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 하고 박수치며 끝내면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호황이라는 바로 그 화려한 간판 뒤편, 그 그늘에 한국조선의 시한폭탄이 조용히 자라고 있거든요. 조선 3사가 한 해 기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쓸어 담는 동안 정작 그 배를 직접 용접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조선소 하청 용접공의 세전 연봉은 약 4,500만 원입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원청 용접공은 약 8,700만 원이고요. 똑같이 불꽃을 튀기며 쇠를 붙이는데 받는 돈은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더 들어가 보면 충격은 커집니다. 이제 막 들어온 1년차 하청 용접공의 실수령액은 한 달에 약 200만 원,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럼 오래 버티면 나아질까요? 20년을 일한 베테랑 하청 용접공의 월급도 약 250만 원 선에 머뭅니다. 18년을 일해도 시급이 거의 그대로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정작 배를 만드는 손끝까지는 그 과실이 흘러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특정 회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호황의 열매가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끊겨버리는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금이 제자리니 청년들이 더 이상 용접봉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이 고된데 대우가 따라오지 않으니 새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는 지금 외국인 인력이 메우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 수는 채워지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고난도 숙련 기술은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숙련공층이 호황 한복판에서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는 추격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히들 중국이 LNG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후동중화 조선소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LNG선 24척을 금액으로 약 80억 달러어치를 따냈습니다. 인도 시점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최상위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지만 후동중화만큼은 다릅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조선소로 꼽힐 만큼 이 한 곳은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조선업은 지금 두 개의 시한폭탄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호황의 과실이 현장까지 흐르지 않으면서 숙련의 뿌리가 마르고 있고, 밖에서는 무너진 줄 알았던 중국이 가장 무서운 카드를 들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 자리를 잃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중국의 몰락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호황을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것으로 지켜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기술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앞서 있는 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LNG선처럼 만들기 까다로운 배, 그 중에서도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 배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LNG를 실어 나르다 보면 화물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날아가는데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배의 연료로 다시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 규제도 통과하기 쉬워지죠. 여기에 가스와 기름을 둘 다 쓸 수 있는 엔진, 메탄올로 가는 배, 암모니아로 가는 배까지 한국은 이 친환경 배들을 가장 먼저 실제로 만들어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는 따라와도 이런 고난도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들이 아직 못 만드는 배를 계속 먼저 만들어서 이 벽을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둘째, 호황의 열매를 현장까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정작 배를 직접 용접하는 하청 노동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배우려 하고, 그러면 수십 년 쌓인 숙련 기술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한 채 끊겨버리거든요. 로봇과 자동화가 단순 용접은 일부 메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위, 사람 손의 감각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해요.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황의 과실이 현장 숙련공의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야 청년이 다시 들어오고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셋째, 규제를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는 탄소를 줄이라는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하던 탄소 규제의 큰 틀은 2025년 10월에 한 차례 채택이 미뤄져서 1년 뒤인 2026년 10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입될지 시점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결국 배도 탄소를 덜 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친환경 배를 가장 먼저 만들어 온 한국이 그 새로운 기준을 우리 손으로 먼저 정하고 선점하면 규제가 시작되는 순간 전 세계 발주가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될 규제를 거꾸로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기술의 벽을 쌓고 열매를 현장까지 흘려보내고 규제를 먼저 차지한다. 이 세 가지가 사상 최대 호황을 잠깐의 운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세계 1위 중국 조선업을 무너뜨린 건 미국이 휘두른 칼이 아니었습니다. 헐값에 배를 쓸어 담다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은행마저 등을 돌리고 사놓은 배가 멈춰서며 신뢰가 무너진 안에서부터 곪은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납기와 금융과 무사고 실적이 맞물린 구조의 힘이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서 왔듯이 한국의 호황도 결국 그 구조가 지킵니다. 그 구조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사람, 현장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호황의 그늘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일자리와 노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이 더 깊은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혹시 한 통신사를 5년 넘게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호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쓴 고객일수록 싸게 해주는 게 상식인데 통신시장은 정반대였어요. 10년을 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똑같이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네 대리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충성 고객이 손해를 봤는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통신비를 반으로 줄이는 법까지 전부 풀어드릴게요. 혹시 요즘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기 통신사 대리점 있던 자리 아니었나? 한때는 큰 사거리 하나에 통신사 간판이 두세 개씩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 주황 간판, 마젠타 간판. 새 폰 나왔다고 풍선 달아놓고 직원분들이 문 앞에서 손님을 맞던 그 가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자리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이고 안내문 한 장만 덩그러니 붙어 있죠. 정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지금 전국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정 사장님은 동네에서 15년 동안 통신사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폰을 바꿔드린 손님이 이제는 그 집 자녀 폰까지 바꿔주는 사이가 됐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손에 꼽힙니다. 월세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고 정 사장님은 요즘 매일 폐업을 고민하십니다. 정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이곳에서 2024년 8월에 회원 매장 1455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한 매장 가운데 35%가 지금 당장 폐업 위기라고 답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문 닫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응답 매장의 62%는 직원도 없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1인 매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직원을 열어두던 가게들이 이제는 사장님 혼자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가게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1년에서 2년이라고 답한 곳이 29%나 됐습니다. 거의 세 곳 중 한 곳이 길어야 2년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하는 거지. 손님이 줄면 가게가 문을 닫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사장님들 본인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순위로 꼽은 건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요금제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하는 구조였습니다. 무려 48%가 이걸 가장 큰 문제로 꼽았죠. 수수료 차별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장님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차별이라는 말 속에 바로 여러분이 호구가 됐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줄어서 망한다는 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대리점 사장님들은 왜 매출보다 수수료 문제를 더 크게 꼽았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대리점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호구였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리점은 휴대폰을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으로 돈을 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리점의 진짜 수입은 폰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주는 돈에서 나옵니다. 손님 한 명이 새로 가입할 때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일종의 성과급을 줘요. 이걸 가입 수수료, 다른 말로 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약정을 팔수록 이 성과급이 커지는 구조예요.
그럼 이 성과급이 얼마나 될까요? 손님이 약정을 걸고 가입하면 한 건에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대리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손님이 폰만 사가는 자급제로 가면 같은 한 건이라도 성과급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이 대리점 사장이라면 어느 쪽을 권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약정을 걸게 만들고 이왕이면 더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고 싶어집니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가게가 굴러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주 속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약정 25% 할인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폰값을 깎아주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기기 가격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요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이걸 실구매가라는 말로 묶어서 설명해요. 그러면 마치 비싼 폰을 싸게 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는 매달 요금에서 조금씩 깎이는 건데 머릿속에서는 기기를 할인받은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사과라도 농장에서 바로 받으면 싸고 여러 가게를 거쳐 우리 앞에 오면 그만큼 비싸집니다. 중간에 누군가 손을 댈수록 값이 붙으니까요. 통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망, 똑같은 폰인데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고 비싼 약정을 걸수록 그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몫이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은 결국 우리 통신비에서 나갑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에서 통신사와 대리점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비싼 요금제를 오래오래 쓰는 사람입니다. 오래 쓸수록,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통신사에 들어오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통신사를 10년씩 묵묵히 써온 충성 고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성한 만큼 보답을 받은 게 아니라 충성한 만큼 더 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 매달 몇천 원 더 낸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건 이건 어느 판매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네에서 친절하게 폰을 팔던 그 사장님도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똑같이 떠밀린 사람이에요. 비싼 요금제를 권해야 가게가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판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짜인 수수료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쌓인 그 차이는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어떤 숫자가 되는지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한 통신사를 10년째 쓰고 있는 충성 고객입니다. 5G 무제한 요금제 한 달에 88,000원을 꼬박꼬박 냅니다. 한 번도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다 이만큼 내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반면 박 대리는 작년에 알뜰폰으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한 달 요금이 35,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박 대리가 쓰는 알뜰폰은 김 과장이 쓰는 바로 그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전화도 똑같이 터지고 데이터 속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길을 달리는데 한 사람은 통행료를 2배 넘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 차이가 5만 원이 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매달 쌓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 넘고 10년을 쌓으면 수백만 원입니다. 김 과장은 충성스럽게 한 통신사를 오래 쓴 죄로 박 대리보다 수백만 원, 작은 중고차 한 대 값에 맞먹는 돈을 더 낸 거예요. 오래 썼으니 우대받았을 거라고요? 통신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쓴 사람일수록 비싼 요금제를 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냈습니다. 이게 김 과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한 가구가 통신에 쓰는 돈이 한 달 평균 12만 4천 원입니다. 단말기 사는 값까지 포함한 숫자지만 1년이면 15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통신비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일상으로 바꿔볼까요? 1년치를 모으면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이 학원을 몇 달은 더 보낼 수 있고요.
매달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다면 목돈이 됐을 돈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자동이체로 흘려보낸 돈이 사실은 이만한 기회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알뜰폰이 싼 건 그냥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망을 빌려 더 싸게 파는 방식일 뿐이에요. 시장에서 똑같은 사과를 한쪽은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 팔고 다른 한쪽은 여러 단계를 거쳐 비싸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 김 과장이 더 낸 돈은 더 좋은 품질을 산 값이 아니라 그냥 비싼 경로로 산 값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데 왜 다들 안 바꿨을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알뜰폰이 싸다는 건 김 과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을 안 바꿨어요. 사실 통신사는 우리가 안 바꿀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사가 노린 우리 마음속 함정이었어요. 다음 파트에서 그 함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싸면 진작에 다 갈아탔겠지. 안 갈아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어서 안 바꿨어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그 핑계들을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을게요. 알뜰폰은 따로 자기 통신망을 깔지 않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이미 깔아놓은 망을 그대로 빌려서 우리한테 다시 파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 파는 거라 물 자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잘 터지는 정도나 데이터 속도는 원래 통신사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알뜰폰이 망을 빌릴 때 내는 임대료, 그러니까 도매 대가가 최대 52%나 내렸어요. 빌리는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우리가 내는 요금도 더 싸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같은 망에 값도 더 싼데 왜 그렇게 안 바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통신사가 노린 우리 마음속 함정입니다. 사람한테는 한번 들인 돈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손해를 끊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재미없는 영화인데도 표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 있어 본 적 있으시죠? 딱 그 마음입니다. 이미 이 통신사 오래 썼는데, 약정도 걸어놨는데 하면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신사는 우리가 이렇게 못 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약정이라는 끈을 묶어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는 핑계 3가지를 정면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뜰폰은 품질이 떨어진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망을 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안 터지는 지하나 산속도 원래 통신사랑 똑같이 터지거나 똑같이 안 터집니다. 망이 같으니까요.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많이 쓰고 나면 속도를 조금 줄이는 정책이 있는데 이 기준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제한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만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족이랑 묶고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데 알뜰폰 가면 그 할인을 못 받아서 오히려 손해다. 이게 가장 흔한 핑계인데요. 알뜰폰은 기본 요금 자체가 워낙 싸서 결합 할인을 못 받아도 대부분 알뜰폰이 더 쌉니다. 게다가 인터넷 결합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은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흔히 믿는 가족 결합도 따져봐야 합니다. SKT 가족 결합은 가족이 함께 쓴 기간을 다 합쳐서 30년이 넘어야 하는 식으로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우리 집이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사실 받고 있는 할인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못 쓴다. 이건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할인받는 그 멤버십, 알뜰폰에서는 대부분 안 줍니다. 그러니 이 멤버십을 평소에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매달 아끼는 돈이랑 멤버십으로 받던 할인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해서 멤버십이 더 크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저희가 좋은 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부분은 손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3가지 핑계를 다 걷어내고 나면 사실 못 바꿀 이유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지금이 통신시장이 30년 만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그동안 우리를 묶어두던 문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잠겨있던 방문이 차례차례 풀리듯 갈아타기를 막던 장벽들이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사건을 날짜 순으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5년 7월 22일입니다. 11년 가까이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던 단통법이 이날 폐지됐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원래 보조금 경쟁을 막아 모두가 비슷하게 사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통법이 있던 10년 동안 지원금을 뺀 휴대폰 가격이 41%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속도였어요. 소비자를 위한다던 법이 사실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만든 셈입니다. 그럼 법이 사라졌으니 이제 보조금을 팍팍 받아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폐지 후 처음 나온 아이폰 17만 봐도 공통지원금이 가장 많아야 45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기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매달 내는 요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다시 알뜰폰으로 시선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그보다 앞선 2025년 4월에 터졌습니다. SKT 해킹 사고였어요.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표,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증 번호가 무려 2,695만 건이나 빠져나갔습니다. SKT를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가 영향을 받은 대형 사고였죠. 통신사를 한번 정하면 좀처럼 안 바꾸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가니 이 회사를 계속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사과의 뜻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줬고 바로 그 기간에 약 10만 명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약정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2025년 연말에 KT 무단결제였습니다. 고객이 시키지도 않은 소액 결제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건이었는데요. 정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건 명백히 회사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약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러자 면제가 시작된 첫 나흘 만에 5만 2천여 명이 KT를 떠났습니다. 첫날 하루에만 1만 명이 짐을 쌌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가입자가 쏟아져 나오자 통신사들끼리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위약금을 대신 메워주거나 추가 혜택을 얹어주는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조건이 따라붙는 평소엔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 세 사건을 한 줄로 모아볼게요. 비싸게 사게 만든 법이 사라졌고 두 통신사에서 큰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믿음의 금이 갔고 무엇보다 갈아탈 때 발목을 잡던 위약금이라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린 셈이에요. 게다가 이미 수만 명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더 이상 나 혼자 유난 떠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통신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단통법이 폐지된 뒤 2026년 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건 30년 가까이 단단히 굳어있던 판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금이 가고 발목을 잡던 장벽은 사라진 지금이 통신사를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도 마음의 부담도 가장 적은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 30분이면 끝나는 전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정이 남아있으면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SKT는 114, KT는 100, LG유플러스는 100일입니다. 제 약정 언제 끝나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이미 끝났거나 무약정이라면 위약금 걱정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가셔도 돼요. 두 번째, 번호 이동으로 갈아타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신사를 바꾼다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쓰던 번호 그대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편의점에서 유심칩을 사면 되는데 가격이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예요. 그걸 끼우고 QR코드를 찍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개통하면 끝입니다. 편의점이 부담스러우면 우체국에서도 가능한데 다만 전국 모든 우체국이 아니라
알뜰폰을 파는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돼요. 온라인 비교 사이트에서 요금제를 골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똑같은 알뜰폰 회사, 똑같은 요금제인데도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매장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창구가 따로 있는 셈이죠. 그러니 가입 전에 잠깐만 비교해보세요. 그 몇 분이 매달 통신비를 또 한 번 깎아줍니다. 세 번째,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계예요. 난 그동안 너무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해? 싶으시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가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각 통신사 앱에 들어가면 어떤 부가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보이고 필요 없는 건 거기서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 빠져나간 돈, 더 낸 돈이 있다면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에 따졌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이런 기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혼자 셀프 개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우체국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도움받으면서 개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빠른 것보다 확실한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통신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그냥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더 냈던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구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정이라는 굴레는 한 번 끊어내면 생각보다 가볍게 풀립니다.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의 이야기예요. 통신사가 정해준 요금을 그냥 받아들이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르는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선택의 힘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신비 명세서부터 한 번 열어보는 겁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내고 있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아타신 뒤에 한 달에 얼마를 아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아직 망설이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이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